주식 얘기할 때만은 그냥 개인 이재명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냥 네네. 그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귀할 뿐만 아니라 저하고 일종의 어떤 동지애적 상황이 있으신 분,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동병상련을 겪으신 분, 최상우 커넥그라운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곽 대표님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 사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 뭐 말 못할 여러 눈빛이 굉장히 서글퍼지는데 뭔가 말 못할 긴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다 아시면서 왜 또 네,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그죠? 하여튼 금융사는 네. 어쨌든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네. 타이트한 것도 있는데 네네. 완료 체계고 좀 너무 경직된 게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부적절한 그런. 이 최상우 대표님 제가 옆에서 보면 약간 천재기가 있으신 분인데 부동산을 하시다가 재빠르게 네. 최국장 네, 사이트를 그렇죠. 최국장 사이트를 네, 열었어요. 초기 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뭔가 2000년대 초반부터 리먼 전까지 그 대시세를 냈던 그런 시기에 그 초기 와가지고 특히 5월달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간담회 하면서 네네. 그분이 이제 주식에는 전 진정성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직접 옆에서 보니까 네, 그냥 일단 게스트가 4명인데 3명이 다 주식 얘기하러 왔잖아요. 네, 저만 그렇지. 부동산 얘기하러. 네. 그래서 그래 이미 이분 머릿속에 75%는 주식이고 25%만 부동산이니까 주식을 어쨌든 키워주긴 하겠다 이런 생각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5월 6월 코스피는 진짜 랠리를 했고 그렇죠. 또- 덕분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때, 예, 예. 그때 또 성과가 좋으셨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한국 증시가 좋은 성과 내기 시작하면 진짜 폭발적으로 내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좋은 공 왔을 때 배트 한번 잘 휘두르면 홈런 빡 말로 하는 건데 네. 그러고 또 한 몇 게임 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좋으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이제 주식 부양 정책을 쓰는 게 단순 부양 수준을 넘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바꿀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주식시장 제도권에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직접 투자를 너무나 오래 너무 딥하게 하면서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나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왜 투자를 운전으로 비유한다면은 네. 운전을 수십 년 한 고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하듯이 그냥 위탁하고 가면 되는 것을 요금 약간 내고 네. 내가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골목길을 차로 다 뒤집어 헤매야만이 투자를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네. 지금 한국의 개인들이 공부를 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 과몰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로. 네.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고자 네. 직접 알주식으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좋지만은 네네. 이제 간접 투자 상품들 중에서 좀 좋은 것들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 재테크를 해야 내 시간 지키면서 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네. 거를 서울 부산 갈 건데 내가 다 운전해 가는 것보다는 KTX 타고 내려서 잠깐 내리면 좋은 것처럼 네. 그럼 약간의 비용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그 미국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엄청나게 잘하는 건 한국장보다 사실 상당히 순탄하게 우상향하는 네. 성향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우상향을 조금 꾸준하게 하면 네. 여기서 대박 날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많죠. 제가 또 나오게 된 그 결정타가 사실은 네. 그게 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구나. 내가 네, 20년 네. 기다린 게 이제 드디어 시작하네. 그럼 오케이. 나도 이제 준비가 됐고 네. 시장도 준비가 됐으니 합의 맞네 하고 딱 나왔는데 일단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직접 네. 봤잖아요. 대통령을 예. 직접 만난 예. 한국에 매단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진정성이 있는지 진짜. 고도의 정치적인 포지션은 고도의 연기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인인데 네네.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날은 주식 얘기할 때만은 그냥 개인 이재명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냥. 네네. 그래서 그냥 제도적으로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도록 만드는 거는 많이 제도 개선을 할 거고 뭐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금융위원장도 배치를 했고 등등 이런 쪽으로는 많이 보낼 것 같지만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가는 것이 한국 전체로 보면 더 좋다는 생각이고 주식은 네. 생산적 금융이랑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돈이니까 네. 이 시장을 키우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어쨌든 상법은
고쳤고 2차도 개정했고 그렇죠. 이후에도 상법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갈 거니까 대주주 과세니 뭐니 하는 일부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예, 예. 구조적으로는 2009년 이후부터 상법이 작동하지 않았던 국내 주식시장이 아니게 된 거고 예. 이젠 작동하는 마켓이 된 거니까 그렇죠. 베이스가 떴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은 그냥 기업이 약간만 잘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도 커졌고 그렇죠. 저는 지금은 그 사람의 진심도 이런 것이고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네.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진짜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진심인 것 같다. 맞아요. 그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네. 안 팔았으면 돈 더 벌었다는 거잖아요. 두산 네. 에너빌리티 같은 거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종목 피킹도 예사롭지가 않고 네. 그래서 주식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런데 지금 약간 6월달 지나면서부터 네. 약간 덜컹거리면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제일 저조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몇 가지 빌런들이 눈에 보입니다. 첫 네. 번째는 아마 민주당 내 일부 빌런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좀 들고요. 네. 그다음 늘공들 쪽에서 늘공 있죠. 네, 늘공에서 빌런이 좀 있는 것 같고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 네. 쪽에서도 빌런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 찌라리 일단 들거든요. 그 대통령실 회의나 네. 아니면은 관계부처 회의를 이제 자문 역할로 참여를 할 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임명됐던 관료들이 여전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사장 바뀌었다고 내가 해왔던 거를 부정해 버리면은 자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 디펜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요. 음.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그게 전부처에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소위 지휘부는 바뀌었지만은 그 손발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 디펜스를 하고 있고 자기 명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막 장관 회의 열고 막 이런 거는 그거를 이제 소위 깨부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빨리 감화된 사람들은 새 정부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저항을 격렬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까지는 주식시장 부양에 대해서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네. 밸류업이나 뭐나 했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는 좀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도 여전히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평생 해왔던 일들에서 네. 저항들이 수시로 노출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그러나 신임 금융 관련한 부처장들을 이제 보면은 기재부 장관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의지는 있는 거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주식시장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냥 명확하게 느끼고 있고 가는 허들에 저항은 맞겠지만은 그 저항을 그러면은 뭐 저라도 옆에서 정으로 쳐가면서 네네네. 이제 갈 수 있게 길이라도 깔아주자 이러면서 이상한 말 하면은 막 융단 폭격하고 이러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행정부 공무원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지켜보니까 가장 힘이 센 조직이 누구냐 봤더니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공무원 그룹 거기에 네. 힘이 제일 셌다.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 중에 제일 힘이 셌는데 제일 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검찰이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뚜껑을 따고 이렇게 나 보니까 검찰만큼은 안 돼도 그 다음으로 힘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 있었네. 그럼요. 그게 예산권을 네. 잡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힘이 굉장히 세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소위 모피아 카르텔이요. 예.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이랑 모피아 카르텔이 가장 강력한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위 서울대 경제학부 라인으로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좋은 포지션도 잡지 못해요. 네.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아주 명확한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의도 사람들은 이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는 주식 잘하면 왕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든 뭘 잘했든 네. 여기는 실력 베이스로 평가를 받는데 네. 거기는 이제 고3 성적 베이스로 좀 평가를 줄을 세워놨으니까 네. 줄을 세워놨으니까 그걸로 그 카르텔이 공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소위 정치인을 갖고 놀았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홍남기 이제 부총리가 예산통인데 막 소위 네. 갖고 놀았었고 이번에 구윤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통 출신이고 네네. 그래서 막 이런 알력 싸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 소위 검찰 그래서 대통령실이랑 더민주도 두 개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검찰하고 기재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의 코어도 두 개잖아요.
검찰과 기재부를 개편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근데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걸 하냐면 저도 이제 거버넌스를 하도 등에 칼을 많이 꼽혀가지고 뭘 가끔씩 하냐면 이 대주주는 무슨 차를 탈까? 이 대주주는 네. 어느 집에 살까? 저 그것도 분석했어요. 아, 왜냐하면 네, 회사 규모 대비 너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일단 좀 못 믿겠어. 네, 그러니까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월급 대비 자기 월급 많이 갖고 하는 사람들 그건 우리 재무제표 보면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은 회사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건 주주 환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강력한 기재부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들의 그 행정의 이런 형태의 행정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 이 사람들은 부동산 편애자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부동산 카르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좀 엉성한 주장이었고 네. 정확한 주장을 우리 최상욱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부동산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죠. 저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항상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위화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깔아놨을까?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서울 서초 강남 주택 가격 올리는 대로만 나비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식으로 깔려 있는 정책들이 진짜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교한 걸 사석에 꾸준히 쓴 정책들은 결국 보면은 세제적으로는 기재부 세제실이고요. 네. 지금 현재 세제실장도 저는 외부에서 많이 뭐는 안 하지만 현 세제실장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임명을 한 세컨드홈 정책이라던가 네. 세제 관련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결국은 기승전 돌고 돌아서 서초 강남만 올라가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살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방 안 살리기 정책이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인데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때 진짜 많았고 네. 윤석열 정부 때도 많았고 지금 정부도 많거든요. 네. 결국은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대책들을 꾸준히 쓰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 없이 계속해서 통과되는 거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중에서 하나가 국토위인데 국토위에 그 자문역을 맡게 되면서 좀 출입이 많았었는데 그런 외부에서 보이는 장관과 그 국회의원들 간의 회의 때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혼내지 않습니까? 네네. 장관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음. 하잖아요. 실제 전문회의를 들어가면 국회의원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를 뽑혔는데 18개 부처로 뽑아버리니까 네. 자기 전공대로 가면 전문 지식이 있지만 전공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배워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배우냐? 관료한테 배우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장이라든가 차관의 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실장과 차관이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 가지고 토시를 달 수가 없고 그게 외부에 보일 때는 이제 막 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 차관 입장에서도 보면 기가 찬 거죠. 음.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 앞에서 혼나줘야 되겠다 이거고 네. 뒤로 가면은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주도의 회의를 나갔던 거랑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항상 다른 내용이었고 결국 그거는 관료 중심으로 대책들이 계속 네. 나왔었기 때문인데 그런 여러 부동산 대책들은 항상 그냥 서울만 올리는 형태의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우리 주식시장으로 넘겨서 보면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아주 디테일 보니까 꼼꼼하더만 이거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르는 정책. 맞아요. 그런 네. 거. 10% 세금 깎아주는데 배당을 40% 하라 그러면 배당 성향 평균으로 따져보면 기존에 배당하던 거에 두세 배 해. 네. 그러면 10% 깎아줄게. 아니 어느 대주주가 거기에 오케이 하고 붙겠냐고. 맞아요. 그 우리나라는요. 네. 그 배당은 법인 세후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내는데 그거를 네. 회사가 또 가져가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도 내다 보니까 법인의 이중과세가 그렇죠. 발생을 하잖아요. 네, 더블 카운팅이죠. 네. 사실상. 그 이중과세를 완화시켜주는 요소들이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분 차감 방식을 써요. 네. 그러니까 살짝 차감을 하거든요. 그로스업 11%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차감이 아니라 완전 차감이 되려면은 법인세만큼 그로스업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24% 그로스업이 붙어야 되는데 부분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은 이중 세금을 내는데 네.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율이 35%로 낮춰진다 하더라도 네. 합산 59%이고요. 이게 OECD 꼴등이고 저희가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은 44%예요. 네. 그럼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와 그 소득세 간에 더블 카운팅이 되지만 그 중복 차감을 통해 가지고 다
빠지는 거고. 그러면 대주주들은 이익을 보겠네. 맞아요. 예, 소액주주라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고. 네, 그 이 얘기는? 44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이나 일본도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내고 중복차감 방지하고 배당소득세 내더라도 그래도 이게 내가 연봉 많이 받는 것보단 이게 낫다 네. 해가지고 배당의 형태로 해서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저희는 그게 59라면은 네.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100억 연봉 200억 연봉 받아서 49.5 내는 게 더 싸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직원들 연봉 깎고 내 연봉은 높이는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요. 아예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데 가고 이게 더 낫지 뭐.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막 합리성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게 고도로 세련된 그런 정략적인 대책들이고 이런 네. 거를 기재부가 끝없이 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 기재부가 부동산 쪽에 아주 진심인 거는 네. 그들의 포지션에서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 제시 리버모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포지션으로 말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산업 사회를 일으키고 그 선순환을 일으키고 자산을 증식시키고 어느 순간 때까지는 뭐랄까 선순환이 있었어요. 예. 사회의 선반영도 있었고 네.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잖아. 네. 이게 이 애도 안 낳고 이거 결국은 다 여기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의 그 급상승이 나왔고 2019년 이전까지 그냥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돌려보면은 결국 대출의 총량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가왔는데요. 그 대출 총량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폭증하면서 그때 많이 늘르긴 했는데 지금은 대출 총량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금리 따라서 움직여요. 네. 물론 대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금리가 매우 예민해진 그런 자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막 공급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깡 알자산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완전 엄청난 채권이 돼 버렸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전체가 엄청난 채권이 되고 금리 오르면 하락하고 금리 낮추면 올라가고 이런 완전한 금융 자산이 돼 버렸네. 완전 금융 자산이 됐죠. 네. 그러니까 수요 정책이 아주 예민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네. 이런 소위 7천조짜리 금융 자산 채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25bp는 얼마의 가격 그렇지. 변동을 만들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막 한국은행도 머리 아프고 이런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면서 그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고 네. 그 부작용이 결국은 생산도 좀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인구 감퇴와 70년생들이 퇴직하시는 그 구간에 연 50만 명씩 그 인구가 빠지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GDP 그로스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네. 35년부터는 우리도 일본처럼 20년간 0%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2, 3년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견조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그 견조하다는 것도 고분이 높은 가격만 견조하고 아닌 데는 다 저조한데 이런 엄청난 양극화를 몇 년 가다가 나중에 성장도 없으면 다 같이 무너지고 뭐 출산율 없고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지냐 네. 이건데 그 이 정책을 코어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처 사람들은 나 때만 안 무너지면 되지 않냐 나 어차피 퇴직하는데 다 이런 생각이니까 개혁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보면 깝깝한 게 많죠. 나 이거 잘 보존해가지고 이 집으로 나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래도 나라의 그 고위 공무원들인데 그렇게 정책을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계속 이거로 가다가 끝이 끝장난다는 걸 왜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저는 이제 행시 출신의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영민했었던 시기가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사회 최고 엘리트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민간이 돈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민간으로 나오신 것 같고, 민간 그 뭐 로펌이든 어디든 가면은 진짜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고, 과거와 같은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 쪽에 그 헤게모니가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정책 대안이나 그러나 원래 민간은 좀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좀 푸시하는 경향이 있고 공직은 그래도 퍼블릭했었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것조차도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그 관료들의 대응을 보니까 그냥 매우 셀피시한 관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직이라고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이제 과거처럼 공직 윤리 의식이 있느냐 또는 애국 의식이 네,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고 그냥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지난번 정부 때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지지난 정부 때인 그 문정부 때 사실은 공무원들의 정책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특별히 부동산 관련된 건 진짜 최악이었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문정부는 그래서 이제 정권을 뺏긴 거고 사실상 네. 따져 보면. 네.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도
그 이 공무원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이 산을 못 넘으면 네. 뭐 또 똑같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저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국토부 회의를 이제 뭐 몇 번 참교를 해봤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 관료들이 계속 남아 있고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 검토해봤다, 음. 이거는 또 안 될 것 같다 이런 그런 태도였거든요. 네. 근데 새로 이제 임명된 장차관들은 막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사장이 새로 온들 네.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안 하면은 그렇지 맞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어, 사장이 자기가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단체로 보이콧 해버린 상황에서 음. 헤드는 뭘 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실무자 권력 헤게모니가 이제 일 안 하는 방향으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려 네.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가서 매기 효과를 내라고 하는데 매기가 아니라 그냥 가착이 다 같이 그냥 잉어가 돼 버리고 뭐 네.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정부 수장께서 워낙 이 행정가적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 것 같지만 보니까는 그 문제가 있더만요. 옛날 뭐 성남이라든가 경기도는 되게 부자 동네였고, 네, 부자 동네죠.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 네. 예산을 땡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앙으로 오니까 예산 과부족이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하려고 하는데 돈 없는데요? 네.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옛날 그 성남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했었을 때처럼 행정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네, 일단 성남시하고 대한민국은 사이즈 자체가 비교 불가한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소위 행정이나 안전 같은 그런 소위 행정부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국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죠.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CFO 스타일의 CEO가 있고 네. 그 일을 벌이는 CEO 스타일의 CEO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수장은 이제 양쪽을 다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챌린징한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익히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이건 다른 분한테 물어보기 어렵고 우리 최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솔직하게 뭐 정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금만 써서 이제 날리고 그러면 결국 세금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을 더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아니, 올리는 아무리 부동산 딥스테이트지만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그 뭐 요즘에 막 8시 반만 가면 네.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네. 월급쟁이들이 뭐 빚 갚고 하느라고 돈 하나도 없고 경기 네. 나쁘다니까 또 움츠러들고 그래서 여기서 소득세를 더 올린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100억짜리나 200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보다 여기 나오기 전에 연한산 해보니까 네. 세금을 제가 더 냈더라고요. 아, 저는 서울에 집도 절도 없어요. 네. 서울에 오면 반지하 들어가야 되거든요. 혹시 해외 주식 처분 소득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신 아니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아니 그만큼 네. 아니 보니까 100억 그 보유해봐야 1년 보유세가 맞습니다. 1,85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원벨리 같은 그런 아파트 갖고 있어도 네. 이제 뭐 한 5, 600 내는 겁니다. 재산세로.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일부 내시겠지만은 종부세도 사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네. 2주택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어 가지고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0.1, 0.2%밖에 안 되니까 30억짜리 있어도 300만 원 내는 수준. 그런데 여기서 막 예를 들어 소득세 쪽에서 세금을 건드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여기서 또 건드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제일 쉬운 부가가치세 건드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자산에 대해서 좀 세금을 걷자. 네. 라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자산 과세는 무조건 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 자산 과세에 대한 교통 정리를 주식 과세에서 아직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네. 주식 과세에서 교통 정리가 되면은 그게 부동산과 코인에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 자산에 대한 교통 정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소득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자냐 배당이냐 음. 매각 차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것에서 원천으로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산과세의 큰 골자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네.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은 그냥 금융투자 과세라고 다 하나 퉁쳐져 있고 배당이든 뭐 양도 차익이든 다 손익합산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 두면서 그 다음에 20% 정도로 딱 낮춰놨거든요. 일본과 미국을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 최고세율 35로 하겠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배당 2천만 원 넘는 거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겠다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막 있다 보니까 일단 이게 한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정비되면 주식
코인 과세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랑 별개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취득 보유 처분 등에 대한 많은 복합적인 과세가 있지만은 보유세 과세가 이제 과도하게 낮다 보니까 취득세는 높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유세 과세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유세가 낮추고 취득등록세를 높인 거는 나는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 집을 그 동네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을 이게 일본 네. 중앙은행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30년 대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일본 중앙은행장이 쓴 책이 있는데 네. 그 일본 중앙은행장이 일본 대버블 때 중앙은행에 다녔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잘 알았겠죠. 그러겠죠. 그 사람이 묘사한 85년부터 92년까지의 시장은 이런 겁니다. 보유세는 낮고요. 그러니까 세율은 1.4%였지만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0.14, 0.1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집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장기 보유 공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조합이 되니까 보유세는 낮고 장기 보유 공제는 있고 가격은 상승하니까 집을 팔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격 상승 쪽으로 갔고요. 본인이 바꿔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시민사회와 민간 쪽에서 보유세 높이지 말라고. 난리가 났겠지. 네, 오만 난리가 났고 국회의원들까지 보유세 높이지 말라고 네. 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내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수 보유세를 높이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소비가 망한다고 하면서 소위 민간 딥스테이트 어용 경제학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네네. 그 부동산 어용 경제학자가 등장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89년에 미에노 야스시 그 중앙은행 총재가 헤이세이 이랑 그 시기에 이제 부임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일본 중앙은행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 자산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충격 계산해봐라 등등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91년, 92년에 금리 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의 그 상황이 일본 중앙은행에서 85, 92년을 묘사한 그 글이 이거 서울 아니야? 이거 보유세 실효 보유세 0.1%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액에 상관없이 끝없이 네. 100억의 양도 차익이 나도 85 공제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제를 보면 아 내가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사람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준다고 떠들고 다녔으며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했을까? 아니 뭐 100% 그냥 부동산 하는 게 답이었지. 네, 세제를 보면 올해도 원래 제일 화두가 됐던 게 압구정에 5월에 130억에 매각이 된 집을 그분이 20억일 땐가 샀거든요. 네. 110억의 매각 차익이 있었지만 장기 보유 공제는 80%가 빠져요. 네. 그럼 이미 88억이 빠져요. 네네. 그러면 22억에서 이제 네. 세금을 내는 건데 22억의 세금을 뭐 40% 내봐야 7, 8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110억 매각 차익에 세금을 7억 정도 내는 네. 걸로 했는데 기사는 매수자가 심지어 풀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 건을 이제 거래한 중개사가 매도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110억의 차익이 났는데 한 네. 7억쯤 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현타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럴이 되거든요. 아 본인이 깠구나. 너무 현타가 오니까. 네, 그럼요.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가 그게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이제 나니까 원래 장기 보유 공제도 이것도 이명박 때 만들어진 네, 겁니다. 네. 원래 장기 보유 공제는 물가 상승률 공제였는데 네. 뭐 물가 상승률 공제는 당연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2% 3%씩 물가가 상승하면은 네네. 물가 상승분도 내가 이익이 아니라 초과 이익만 세금을 내라는 거니까 네. 그래 물가 상승 공제를 갑자기 15년 30%를 10년 80%로 바꿔놨잖아요, MB가. 그러니까 갑자기 80% 공제가 되면서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80% 그러니까 공제. 우리나라 보면 이 부자들을 위한 디테일이 아주 살아 있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네, MB 때 네. 뭐까지 만들었냐면은 외국에 증여 목적으로 외국 가셨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오셨을 때 그게 의료보험 복권되는 것까지 다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주러 미국 갔다가 거기서 10년 살다가 다시 한국 와서 65세 되면은 다시 그 우리나라 자격도 생기면서 네. 건보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만을 어쨌든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그 중에 일부는 민간에게 알려졌죠. 도곡동 땅을 법인에 만들어서 건보료를 최저로 받았던 거예요. 네. 재산은 500억인데 네. 이 사람은 월급쟁이였고 월급쟁이인데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건보료를 이제 몇만 원 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건보료를 소득의 거의 8% 내고 있었는데 네네.
500억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근데 저분은 몇만 원 내고 우리는 몇십만 원 내고 네.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막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족법인이 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이런 여러 세제들은 다 부자와 부동산 부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제였는데 사실은 한국의 여러 세제들은 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일본을 우리가 좀 따라가면 좋겠다 하냐면은 지금 우리의 부동산 낮은 보유세제 이런 것도 그 원료는 다 일본입니다. 예. 1920 임대차법도 다 그렇고요. 네. 1923년 임대차법 차지법 당시 차지법도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의 법을 한국에도 유사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본인 미망인이 임차인이었고 남편은 군대 끌려갔는데 한국은 한국인이 임차인이니까 임차권도 보장 안 해주거든요. 너네 1년 단위로 내쫓을 수 있게 해서 일본인 편의를 보는 방식의 임차 제도였고 네. 보유세는 재산은 또 일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일본처럼 낮은 재산세. 그게 이제 전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어쨌든 일본도 92년 붕괴 이후에 주식도 바꿨고 네. 부동산도 바꿨고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2025년인데도 안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작용대로 부동산은 이렇게 하고 주식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는 네. 것 같고요. 일본이 2010년대에 주식 세제를 다 바꾼 것처럼 저희도 주식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면은 네. 외국인은 다 알아볼 거고. 그렇지. 네. 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네. 이거 가는 거네. 이거 네, 그냥 바로 느낌 오는 일본 거지. 시즌 2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그냥 니케이 많이 사망 가는 것처럼 저희도 네. 그냥 가는 거고. 네. 나도 편하게 올라타자. 이제 코스피처럼 한번 갑시다. 약간 어.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거 제가 보니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디테일이 다 살아서 참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세제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표율을까봐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아, 뭐 맞죠. 네. 결국 그것도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한국의 개혁은 불가능해요. 표를 잃어서 결국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지고지순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 어떻게 설득하냐가 중요한 그쵸, 건데 합리적인 안으로 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다 반대였다면 그동안 우리의 소득세는 다 어떻게 올라갔던 건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보니까. 저희 35%에서 45%까지 올라갈 때 저항한 바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바보니까 그래 바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월급을 많이 네. 받아도 뭐 로펌 무슨 네. 어디고 뭐 무슨 뭐 별리 사고 제가 보니까요 서울에 집 사기 힘들어요. 지금 집 누가 사시냐면은 네. 소위 서울 4분이 5분이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의사신데 다 피부과 의사시십니다. 정말입니다. 피부과 의사들 소득이 한 2, 3년 전 대비 다 따블이 났거든요. 아시겠지만 의료 관광이랑 그렇지 중국 중동 피부과 뭐 쇼핑, 다 오니까. 의료 쇼핑이 완전 폭발적으로 늘어서 보통 예를 들면 월 2천, 3천 벌었다면은 어. 지금은 4천, 5천 이상 버시면서 20억짜리 집을 그냥 순풍 사가지고 네. 그래서 6억 대출 나오니까 갑자기 좀 매수세가 좀 끊긴 거거든요. 이분들은 하여간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네. 대출 받아도 지를 수 있지. 네, 그 이자하고 다 원리금 다 상환이 가능하신 네, 맞습니다.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 지인들도 강남에서 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고객들 보면 태반이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무슨 의사겠냐고요. 다 피부과 의사입니다. 어, 피부과 네. 의사분들 요즘 소득이 진짜 대폭발을 했고 네. 어쨌든 피부과 마켓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네. 거였는데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종국에는 지금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월 몇천씩은 이제 완전 0.1%.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국 평균 연봉이 3천만 원대 중반에서 13억짜리가 중위 가격인 서울 부동산 시장을 덜컥 매수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점점 주택 시장에서 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호트가 이런 겁니다. 소득이 갑자기 폭증한 케이스. 네. 연예인이든 뭐든 폭증한 케이스 아니면은 소득이 늘은 걸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아까 의사 같은 경우에 네. 세 번째가 그냥 처분 소득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종전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거 파시면서 사시는 거고 여기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서울 입성이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열심히 살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네. 열심히 살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저한테 자꾸 이런 질문들이 와요. 자기 갈아타고 싶대요. 어. 소위 요즘 유행하는 여기서 여기로 높은 가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여기 집도 갖고 있고 여기로 갈아타고 싶으신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당당히 얘기해요. 한국에선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다.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 대출, 처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재산이 부동산에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 대출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소득도 크게 급증하지 못하는 필드에서라면은 결국은 대출밖에 없는 건데 대출도 막으면은 못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못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그 최 대표님의 그 사회적 공헌 중에 하나가 많은 일반인들에게 대출 총량, 즉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는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얘기해 주신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하나세요.
우리 최상호 대표님이. 그전엔 맨날 공급만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네. 총량의 금액에 따라서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 결정이 될 거니까. 네, 이게 요즘에 제가 그 자본시장 연구원의 신보상 박사가 쓴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네. 책을 읽고 제가 영상도 올리고 리뷰도 많이 했고 주변에 네.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몇 가지의 깨달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채 증가율을 그 대비니까 D라고 하고 네.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을 G라고 하면은 네. D가 G보다 크면은 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돈이 아니고 대출이 생산 경제로 가면 생산이 좀 과열이 되고 네. 대출이 자산으로 가면 자산이 과열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출 그로스 D가 항상 성장률 G보다 높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산이 과열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생산이 과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과열이 되면 이거는 결국 주식회사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으로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 10년은 다 부동산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동산 D가 G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이고요. 새 정부에서는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분야 D는 G보다 낮게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명목 성장률이 3%대니까 부동산 D는 3%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2% 성장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2천조 기준으로 연 40조만 늘어나라는 거고 월 3조씩 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 4조면은 빡 비상 하지마 대출 이거고 네. 네. 3조 원대입니다. 그래? 그럼 다음 달도 약간 이런 기조여가지고 네. 대출을 못 먹는다면 네. 그 부동산 시장 그 자체로 돈이 많이 오긴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 개의 엔터티가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민심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다 처분하고 알짜 자산으로 가자는 그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그치. 있거든요. 네. 그 목표치는 되게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몇 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레벨의 대출은 40조지만은 그게 들어가는 투입되는 지역은 옛날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네. 여기는 유동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자산은 아마도 미래에도 이제 빈도는 줄어들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상승 압력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 대출도 계속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늘긴 늘지만 비율을 제어해서. 네, 늘긴 늘지만 네. 이제 초과로 상승하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이미 민간 쪽에서 뭐 기업 대출도 엄청나지만 가계 대출도 GDP의 90%가 넘고 낮춰서 네. 90%가 넘는 건데 네. 미국인간 재계율로 70% 넘어서 박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는 70% 언더로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말자고 하는 게 소위 범부처적 그 생각인 것 같고 기재부 라인에 이런 정책들을 총괄하는 거는 이쪽 부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지금 시기가 급하고 5년 안에 개혁해야 되는데 네. 언제 그렇게 천천히 가냐 이런 갈등들 여러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부동산 가격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망가뜨린 게 정부의 공기업적인 허그라든가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지금. 네, 저는 이제는 그 부동산 그렇죠. 허기는 이제 완전 거덜났고 네. 그다음에 허그뿐만 아니라 민간 시행사도 다 망했고 네. 이제는 정부가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러니까 국토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국토부는 건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어.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 조직법상 국토부의 설립 목적은 결국은 전두환 정부 때 약간 수립했던 국가의 국토 개발 균형 이제 소위 50년 전 그 스킴에 머물러 있고 네. 지금 새로운 뭐 시대에 필요한 뭐 도시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 빠져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여전히 과거의 관행 관습대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데 관료들은 개혁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쵸? 민간에서는 개혁에 어. 대한 요구는 되게 센데 직원들이 그 이것도 나와 보시니까 더 느끼시겠지만은 네. 소위 진건금융회사 안에 있는 거하고 나와서 민간신에 있는 거하고 속도라든가 네. 그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증권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데리고 일해야 되는 관료는 이제 바깥물을 한 번도 안 막은 네. 한 30년 고인물입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 개혁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니 이런 것도 하다못해 인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뭘 하냐면 일본 부동산 자문을 뭔가 금융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 금융위원회 그 자문 상품은 인가 받아야 되니까 네. 그 금융위원회 인가 받아 해서 그게 넣은 게 4월인데 인가가 아직도 안 났는데 왜 안 났다는 거니까 금융위가 아직 인사 이런 뭐 감독원 마찬가지고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이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인가가 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직 개편 안 하면은 공무원도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이런 건데 네. 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참 깝깝하죠. 예. 참.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저희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고 이제 자영업자가 된 우리 네. 각도기 당부의 말이구나. 저는 네. 증시 각도기님 나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늦게 나오셨지만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많은 개인들이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뭔가 맡길 만한 사람이 되게 없는 마켓이 됐고 불신이 네. 팽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유명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에는 막 그런 걸 봤지만 지금은 평생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좀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셨으면 하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도 소위 홀세일을 대상으로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세일즈를 했었던 상황에서 리테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넘어가는 그 과도기 쪽에서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 리테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에게 뭔가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증시 각도기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국장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최 대표님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오늘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도 굉장히 나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인데 와 이분 어떻게 저런 내공과 공력을 쌓았는가. 이 드래곤볼의 이 전투력 측정하면 이거 막 땅 깨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최장욱 대표님 볼 때마다 이 유리가 빵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댓글로 우리 최 대표님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최장욱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